홍콩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꼽히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화재 사고의 사망자가 오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화재 원인을 둘러싼 홍콩 당국의 수사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담배 등을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홍콩 화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화재는 모두 진화 작업이 완료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오전 10시 기준으로 94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부상자와 실종자도 300여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좀 어두운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화재가 난 아파트는 8개 동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화재가 난 건 7개 동인데요. 이 아파트에만 4,8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이 빠른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종자가 27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지만 아마 실종자들도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더구나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24시간이 훌쩍 지난 어제 저녁에서야 이제 생존자 1명을 이제 구출해냈는데요. 네. 24시간 만에 생존자 1명이 구출됐다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둡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홍콩 경찰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이 어제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했는데 이 화재가 난 아파트에서 보수 공사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사고 원인이 보수 공사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아직 홍콩 이 수사 당국 차원에서 명확한 화재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홍콩 수사 당국에서도 이제 화재 원인으로 이 보수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보수 과정에 쓰인 대나무 비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초록색 그물망으로 쌓여 있었다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재료는 일단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예. 그래서 화재가 좀 쉽게 발생을 하고 또 화재가 발생한 뒤에도 화재가 쉽게 번진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화재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보수공사 과정에서 이 창문 손상을 막기 위해서 창문에 스티로폼 예. 이 보드를 붙여놨는데 이 부분도 화재 확산에 이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홍콩 경찰 당국이 아파트 단지 건물 관리 회사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걸로 알려졌는데 압수수색은 왜 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는 4,800여 명이 살고 있고요. 더구나 이 아파트는 83년도에 지어진 굉장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평소 화재 예방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산이 된 것을 봤을 때는 이 평소 소방법, 그러니까 현지 홍콩의 소방법에 따른 화재 예방 조치를 게을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생존자들이 다들 이 화재 경보기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예. 이렇게 진술하고 있으니까 평소 내부 화재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보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평소 관리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또 그와는 별개로 홍콩의 반부패 당국이 해당 공사에 부패 사항이 있었는지도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621억 원 정도 투입이 이 공사에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사 관련 부패 요거를 동시에 수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621억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대한 이 돈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런 막대한 금액이 이 보수공사에 투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돈은 어디에 쓰였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축법에 부합하는 이런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격 조건을 갖춘 인부를 사용하는 데 사실은 사용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큰 화재가 발생을 하고 화재가 이렇게 빠르게 번져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건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난연성 자재라든지 아니면 자격 조건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비용을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다라든지 혹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가나 저질의 이 자재를 사용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홍콩 주민들
이게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일부 동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라는 주민들의 얘기, 그리고 공사 인부의 흡연 문제를 이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향후 처벌 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막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런 참사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걸 사실 법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결국 화재 발생이나 아니면 화재 확산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뭐 건물 관리 회사나 아니면 보수 공사를 하고 있던 시공사 모두에게 이 화재에 있어서 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홍콩 경찰에 따르면 화재 피해가 없었던 한 개 동이 있다고 해요. 아까 전에 이제 8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화재가 발생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없었던 한 개 동의 창문이 발포 스티로폼으로 밀폐되는 등의 이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난연성 자재 이거에 해당하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스티로폼 자체가 좀 불쏘시개가 돼서 이 화재가 더 커지지 않았냐. 이 창문을 그 스티로폼으로 밀봉하는 게 불법입니까, 이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스티로폼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연성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자체에서 유독물질을 많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상자를 더 많이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창문을 막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현지 소방법에서 아마 불법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창문을 막게 되면 예.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구조나 피난을 어렵게 하는 요소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소방법상 이런 뭐 문 같은 거를 닫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조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콩이나 우리나라 건축법은 비슷한 아니면 소방법이나 건축법은 비슷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된다라는 거는 평소에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이런 화재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이 평소 아파트의 화재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 그리고 관리가 부실했다 안 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관리자들의 책임을 지우는 이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안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창문을 스티로폼으로 밀봉을 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문 손상, 그러니까 겉에 이제 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네. 창문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이 창문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발포 임시 스티로폼을 조치를 붙였다라는 해놨다. 건데 이게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예. 아니면 뭐 피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노동부가 화재 발생 며칠 전에 이 아파트 보수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에 화재 위험을 경고를 했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노동부가 화재 위험 경고를 했는데도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물론 이 부분은 사후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재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 잠깐 나눈 것처럼 네.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걸 법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실상 고의나 이런 네. 중과실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홍콩 그 노동부가 화재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하고 뭔가 대비를 해라라고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화재나 화재 확산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단순히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양형에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콩의 건축 환경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화재가 난 아파트 보시면은 초고층 건물이 굉장히 이제 그 간격 없이 밀집해 있는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가 통상 홍콩 도시를 생각하면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고 그 높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부분을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홍콩 가시면 그 빽빽한 고층 빌딩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홍콩이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촘촘하게 고층 빌딩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또 빌딩 안에서도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도도 높은데요. 이번에 화재가 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평수가 14평에서 16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세대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세대수가 많다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 사상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화재는 모두 진압이 됐고요. 인명피해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해병특검팀이 오늘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해병특검이 그동안 5가지 의혹을 골자로 수사를 벌여왔는데 150일간의 수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절반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절반이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33명을 기소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해병대 특검의 가장 골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이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외압이 있었느냐, 이게 사실은 골조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이었고, 예. 근데 사실 이 사건이 먼저 제기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제기가 됐던 문제가 계속 경로설이었는데 예. 공수처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때만 해도 이 경로설에 대해서 모두 관련자들이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참여했던 이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경로를 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걸 들었다라는 진술을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이 특검이 지금 3가지 특검이 이루어지고 예. 있는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제 해병 특검인데 가장 먼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 게 바로 이제 해병대 특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사실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하면 사실 더 빨리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 했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이 수사를 하고 본 결과 이 공수처 자체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아니,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 좀 밝혀냈어요. 지금 그래서 기소된 사람 중에 한 명도, 기소된 사람 중에서 공수처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 저는 공수처 검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이 공수처도 포함해서 수사 방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을 밝힌 건 좀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경로설은 밝혀냈는데 그럼 경로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구명 로비 의혹이 네.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사실 실제적으로 밝히지 못한 거는 좀 다소 아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되면서 10전 9패 성적표를 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역시 좀 아쉬움을 표했죠.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그 이유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나중에 공소유지나 아니면 유죄를 이끌어 나가는 데까지 사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봤을 때는 혐의 자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예.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도주 우려가 우려. 없다, 그러니까 즉 뭐 구속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공소유지와는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혐의가 없다라는 말은 그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요. 예.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됐지만 구속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자라면, 그러니까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공소 사실 이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더 많은 이 노력을 좀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이 왜 경로를 했을까? 경로를 한 동기,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데요. 뭐 공수처에서 조사에서는 관련자들이 진술을 이제 부인했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경로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진술로 이제 대부분 바뀌었고,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다른 증거들과 합쳐져서 입증이 된다면 직권남용 혐의도 조사가 입증이 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제 이제 기소가 되고 나서 재판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결국은 직권남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를 실제로 유죄로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려면 첫 번째는 그 해당 행위가 직권에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과연 윤 전 대통령의 직권에, 그러니까 직무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는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지시를 있죠. 할 수도 있고 네. 업무도 있다라고 이렇게 시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직권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시킨 게 부당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거는 직위는 사실 정치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를 한 게 과연 부당한 직권을 행사를 한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다툼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살펴볼 점이
수사 대상 6호에 해당했던 그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는 결국 자초가 됐어요. 관련해서 수사 초기에 막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등도 벌였는데 왜 결국에는 실체적 규명에 이르지 못했던 걸까요? 네, 뭐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왜 경로를 했을까? 예.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지 사실은 직권남용에도 사실은 이 혐의 입증에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특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구명 이 로비가 이 두 트랙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신교 인사들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제 구명 로비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그 이종호 전 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 도이치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던 이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도 구명 로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휴대전화를 파손한 거가 증거인멸에 대해서 약식 기소한 거 말고는 사실상 구명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구명 로비를 들어갔던 이 루트가 됐던 이 개신교 인사들이 이런 특검의 소환 조사나 아니면 법원의 조사에 다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진술을 얻거나 아니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좀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육군 훈련소에서 벌어진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통상 이제 저희가 입대를 하면 훈련병들이 입대해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인물들이 이제 조교 인원인데요. 이 육군 조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이 됐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육군 훈련소 조교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병들을 관리하거나 교육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육군 훈련소 조교 2명이 훈련병들을 상대로 담배를 파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훈련소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을 상대로 흡연을 하는 이 흡연자인 훈련병을 대상으로 담배를 파는데 이 가격이 한 개비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고요. 개비당이요? 네. 한 개비당. 그리고 훈련병들 어머. 개인이 지급한 돈을 따져보면 수만 원부터 수십만 원. 그러니까 조교가 벌어들인 이런 이득이 약 150만 원 정도의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지금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의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현재 규정은 금연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이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서 최초로 알려졌고 이후에 군 당국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 해당 조교들이 군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도 좀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이 되고요. 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데 이제 군형법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사나 헌병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기소는 군 검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어떤 군에서 안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뭐 성비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른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로 이첩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사건은 사실은 경찰에 이첩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서 군 내부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비당 5만 원이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 혐의가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본인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 훈련병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니까 이 직무 관련 부당 이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적용될 것 같은데 예.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금품 수수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병들이 사실은 뭔가 잘 부탁한다라는 의미로 뭔가 뇌물 차원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한 개비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이게 부당한 것을 팔아서 이득을 얻은 게 아니라 이거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분 뇌물성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법 조항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웃돈을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조교들이 훈련병들이 흡연 적발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자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서 흡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다 합니다. 모자를 바꿔 써서 흡연하도록 도왔다고 하는데 이제 통상 군인들한테 모자라고 하면 자신의 계급이나 지위나 이런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일단 지금 전투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훈련병과 조교가
모두 동일한 형태의 전투복을 그렇죠.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병과 조교를 구분해 주는 거는 이 모자인데요. 그런데 이제 훈련병의 모자를 쓰고 만약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흡연 사실이 너무 빨리 적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교의 모자를 빌려주고 그러면 조교가 담배를 피고 있구나라고 하면 사실 적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흡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봐준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규정 위반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조장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훈련병 안전관리 의무 위반 책임 이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그 의복 착용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투복은 동일하더라도 모자로서 훈련병과 그리고 조교를 구분한다라는 거는 지휘 체계를 사실 분명히 하고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부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구별을 하는 건데 예. 그 부분을 지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몰각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순히 의복 착용 규정의 위반 이런 게 아니라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뭐 수사와는 또 별개로 해당 조교들이 소속된 부대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들을 징계했다고 알려졌는데 세부 징계 수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추정을 해보면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일단 세부 그 징계 내용은 뭐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부분은 사실 공개를 하지 못하고요. 예.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수위에 이르렀을까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안전관리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요. 형법상으로 따졌을 때 사실은 뭐 뇌물성으로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징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군인들의 이런 징계 수위를 보면 처음에는 견책, 근신, 그다음에 휴가 단축, 그다음에 감봉, 그다음에 군기교육 강등 이렇게 이 단계로 예. 이루어지는데 보통 견책과 근신 그리고 휴가 단축 정도는 경징계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감봉이나 군기교육 강등 정도는 굉장히 중징계로 보이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 사실은 최소 중징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군기 교육 수준의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좀 조교 윗선의 지휘계통 책임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교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담배를 팔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를 뒤바꿔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 훈련소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 내부적인 지휘 체계라든지 이런 아니면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책임론이 대두될 수가 있어서요. 결국에는 그 윗선의 지휘 계통의 책임제까지도 사실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양양군의 운전직 공무원, 환경미화원들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해당 공무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건 수사당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를 좀 특정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이렇게 그칠 일은 아닙니다. 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 사실은 징계로 끝나는 건데, 근데 지금 해당 행위들을 보면은 폭행도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미화원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이 사도록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형법으로 따지면 폭행죄도 성립이 되고 강요죄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피해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수사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뭐 무고성의 이런 진정이 아니라 이 부분 충분히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이 압수수색이 어제 오전 9시부터 무려 8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려는 걸까요? 일단 이 공무원의 행위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공무원의 행위 중에 하나는 뭐 개업용 놀이라고 예. 해서 이불 속에 미화원을 넣고 뭐 여러 명이 이제 짓밟게 시키는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숙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 아마 이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아마 파악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 주식 종목에 대해서 다른 미화원들에게 강제로 예. 사도록 강요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주고받은 메시지, 뭐 지시를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공무원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혐의 입증을 위해서. 그래서 휴대전화 압수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